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라면 이벤트이고 삶의 질이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는 있는 아주 큰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다음부터는 주변에서 결혼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며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지 모르는 건데 섣불리 사랑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고 한들 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제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아, 시집 가면 무척이나 고생을 하겠구나. 이 사람이랑은 연애만 하자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 꽤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왜 옛 어르신들 말씀에 가정 환경이 그 사람의 인성을 좌우하는 거라고 집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간다고 하시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의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남들과 같지 않아서 거리를 뒀었는데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그 생각이 점점 바뀌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처음에 결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피했었던 이유와 동일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걸 계기로 더욱 발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을 하신 이후에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커. 아버지는 본인 자식들을 떠안기 싫다며 우리를 버렸거든. 적어도 나랑 누나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갈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둘 다 떠안아야 했지. 난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도 몰라. 그럼 아버지랑 연락은 하고 지내는 거야? 어머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겠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우리 엄마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실 나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누나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어린 누나였는데 내 뒷바라지 다 하고 나를 거의 키운 거나 다름없어.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셨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누나분께서 식사도 다 챙겨주시고 학교 갈 준비도 다 해주시고 뭐 그랬었던 거야? 그것만 했겠어. 우리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잡일을 하면서 푼돈을 버셨거든.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누나가 틈틈이 일을 하면서 생계에 보탰지. 나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 어머니께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누나가 보기 힘들었는지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부업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 그렇구나. 사는 게 녹록지 않았겠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가족끼리 그래서 사이가 좋은 건가? 맞아. 서로 의지를 하면서 버텨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눈물이 줄줄 흘렀거든.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니 꼭 말년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공부하고 버텨냈어.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꼭 효도를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그걸 저에게 강요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사실 말이야 누가 그렇게 못하겠냐 싶겠지만 꽤 오랜 시간을 만나오면서 그동안 봐왔던 남편이라면 정말 본인 손으로 효도를 했으면 했지 저에게 시킬 것 같진 않았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신우가 20살이 되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의 기둥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20살이 됐을 때 나 고작 초등학생이었거든. 뭐 고학년이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뭘 하기에는 불안한 나이였지. 누나는 바로 공장에 취직해서 회사 다니면서 내 뒷바라지를 했어. 내가 잘 돼야 집안이 살아나는 거라면서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하라고 했어. 누나 덕분에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도 입학할 수 있었지. 당신도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번듯하게 좋은 직장도 다니고 할 수 있었던 거지 뭐. 당신 노력 없이 그게 가능했겠어? 그래도 난 우리 누나가 제일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해.
우리 어머니께서는 간간히 사고도 치고 그러셨거든. 그때마다 또 수습은 우리 누나 몫이었어. 공장에서 버는 돈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매일 같이 남아서 잔업해서 번 돈으로 나를 키운 거야. 누나는 매일 내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잠들고 나서 퇴근했거든. 신우이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 건지 옛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우가 얼마나 본인을 위해 희생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곤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여자가 일을 할 만한 곳이 없었으니까 시모도 신우도 잡일을 해가며 고생하는 거에 비해 적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이라고 나이 많은 여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여자가 일할 곳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지금 시대에 비해 더욱 환경이 열악했으니까요. 남편은 본인이 성공을 해야지만 집안의 단단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코피를 쏟으며 매일 밤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지요. 본인이 취업을 했을 때 신우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이제 고생 끝났다고 누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으라고 했대요. 신우가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지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을 땐 오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끈끈한 가족 간의 정이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살아온 걸 보면 사람 자체가 바른 사람이구나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시어머니와 신우의 희생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좀 거리감과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 또한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신우에 대한 애착이 꽤 큰 것 같은 남편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속사정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늘 고생해서 나를 키운 거나 다름없다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예쁜 옷만 봐도 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도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살짝 철이 좀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시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친아버지와 이혼을 한 뒤에 남자에게 속아서 생활비를 갖다 바친 적도 있었고 다단계에 빠져서 돈을 탕진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뒷수습은 늘 신우이가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보다는 신우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솔직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돌이켜보면 본인 실수로 인해서 날리지 않아도 될 돈을 전부 다 날렸으니 신우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집안의 기둥은 아들인 남편이라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기둥은 신우였던 셈이죠. 이러한 사정을 다 듣고 전 결국 마음을 굳히고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 고대하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궁금했고 설레는 마음도 들었지만 더불어 극한의 긴장감도 맴돌았죠. 그렇게 업어 키운 남편인데 웬 여자가 나타나서 쏠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마음이 헛헛하기도 하고 질투심도 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신우를 봤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닐까. 정말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대망의 첫 만남을 가지는 날이 되었고 신우이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이상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했던 신우만 생각하자면 그 누구보다 서러움이 많고 철이 든 코리아 장녀인데 제가 본 신우는 시어머니만큼이나 철이 좀 없어 보였거든요. 공장에서 잔업까지 해가며 벌어온 돈으로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지원했다던 삶의 의지가 강력한 신우인데 억척스러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돈을 모아서 가족들 뒷바라지했다고 하기엔 은근히 사치스러운 면까지 보였거든요. 신우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던가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손에 치렁치렁하게 달린 액세서리까지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안을 살린 사람이라고 치기엔 좀 이상했죠. 그리고 사실 신우가 20살이 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직을 몇 번 해서 지금은 일반 사무직 직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방끈이 짧잖아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주 자그마한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월급이라는 게 뻔하지 않겠어요? 고작 그 월급을 받아서 명품백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억척스럽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안 가게의 보탬이 되었다는 말과는 좀 어울리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동생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하느라 등골이 휘는 줄 알았지 뭐. 그래서 여태까지 모아둔 돈 하나 없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잖아. 우리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축하를 해줘야 하는데 정작 나는 시집갈 돈도 없으니까 큰일이지 뭐. 남편이 대학을 졸업한 지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등록금을 대준 건 8년 전이 마지막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늘 돈을 모으는 게 버릇처럼 몸에 배어있던 습관이라고 했으면서 남편이 취직을 하기 전에 생활비를 보탰다고 쳐도 적어도 5년 이상은 돈을 모았어야 했을 텐데요. 근데 모아둔 돈이 하나 없이 명품백을 들고 있으니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올케는 결혼하면서 나한테 선물을 뭘 해줄 생각이야? 내가 얘 업어 키운 거나 다름없는 동생이니까 큰 거 기대해도 괜찮은 거지. 내가 정말로 제 키운 이야기 늘어놓자면 오늘 하루 전부 쏟아부어도 모자라다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이제는 동생 장가 보내니까 한시름 놓게 생겼네. 아무튼 내 선물은 내가 골라도 되나? 아니면 알아서 센스 있게 준비해 줄 거야?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하기엔 바라는 게 무척이나 많아 보이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물론 애착을 가지고 동생을 위한 마음의 한 행동이니까 저희에게 결혼 기념 선물로 큰 걸 바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긴 했지만 보통 그런 마음이라면 동생에게 뭘 더 선물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본인이 뭘 더 받아 먹으려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게다가 부담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인 건지 한두 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내내 선물을 뭘 받을까 고민하는 모습만 보여주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양가에서 크게 도움을 받으며 결혼을 하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지라 저희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해야 했거든요. 한마디로 결혼을 준비하기에는 돈이 꽤 빠듯했는데 신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가요, 아무래도 양가에 크게 도움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어떤 종류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정색까지 하면서 말을 그따구로 해. 그냥 적당하게 센스 있게 내가 그동안 동생에게 해온 노고를 생각해서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말은 저희가 알아서 준비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저 형님, 저희가 아무래도 돈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결혼식에 입고 오실 옷 한 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은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그 정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정장도 있는데 투피스 정장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 옷을 해주겠다고? 옷은 내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동생 뒷바라지하는데 든 시간과 비용이 얼만데 고작 지금 나한테 옷 선물을 해주면서 생색을 내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형님이 아무거나 센스 있게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원하는 게 따로 있으신 거예요? 차라리 말로 해주세요. 저도 물론 형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저희 씨랑 뒷바라지 했는지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고작 정장해 주겠다고 하니까 내 빈정이 확 상해버리네. 사실 나는 명품 가방 정도는 생각했거랑 아니면 겨울에 입을 천연 모피 코트 같은 거? 그 정도면 가격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물론 내가 뒷바라지한 비용에는 못 미치지만 명품 가방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명품 가방은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제가 명품 브랜드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아예 생각도 못 해본 선물이에요. 그래, 올케가 들고 다니는 가방 보니까 명품에 얼마나 관심 없는지 잘 알겠다. 나는 적어도 샤자 들어간 C 브랜드에서 나온 메인 가방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샤자 들어간 C 브랜드라고 하면 명품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브랜드 아니겠어요? 뉴스에 나온 것만 봐도 가방 하나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떠들어댔었잖아요. 근데 그 가방을 해달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죠. 저에게 적어도 C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이 아니면 소용없다며 콧방귀를 끼면서 말을 하는데 도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가격이라면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던 큼지막한 혼수 비용이랑 비슷한 가격이었고요. 그런 걸 결혼 선물로 드릴 여력이 되지도 않았죠.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면 저희 혼수를 채우고도 남을 가격이라서 조금 부담이 되네요. 어머님께서도 모은 돈이 없어서 도와주실 수 없다고 하셨고 저희 집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뒷바라지한 세월이 십수년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희가 옷 선물해주겠다고 해서 더 놀랐다. 어떻게 내 희생을 고작 그 정도 값어치로 매길 수가 있어? 아, 돈이 없으면 어디서 빌려와서라도 좋은 걸 해줄 생각을 해야지 누나한테. 누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어. 우리도 지금 당장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옷 선물을 이야기하긴 했던 건데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저는 어렵게 입으려는 남편을 보면서 눈빛으로요 욕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가 남편을 업어 키운 것도 이해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것도 다 알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신우가 꾸준히 용돈을 찔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마움이야 당연히 알죠. 남편 입장에선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게 고민될 정도로 받은 게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저희 형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결혼도 거의 빚으로 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돈이 있다면 당장 급하게 필요한 혼수라던가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비용에 쏟아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나는 결혼 선물 받을 거 기대를 하고 있을 테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눈에 맞춰서 너무 화려한 거 말고 심플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신우가 그 말을 끝으로 인사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가슴을 팡팡 치면서 말을 했어요. 물론 신우가 고생한 거 잘 알겠어. 하지만 누구라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은 다 하고 살지 않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님께도 나 키워준 비용 따져서 선물해드려야지. 부모님이 낳아서 키우는 것과 누나가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거랑은 좀 느낌 자체가 다른 거잖아. 당연히 부모로서 애를 키워야 하는 건 의무적인 거고. 그게 왜 의무적인 거야? 당신 친아버지도 안 키우겠다고 버리고 떠나셨다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지. 거기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는 왜 나와? 듣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어떻게 가볍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말을 꺼냈겠어? 세상에 이런 부모도 있고 저런 부모도 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어느 집에서나 있는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평생 자기 뒷바라지하면서 검소하게 사셨다는 분이 명품백에 모피코트가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 누나도 여자야. 당연히 그런 거에 눈 돌아가는 법이지. 평생 내 뒷바라지 하느라 꾸미지도 못하고 살았을 텐데. 이 나이에 좀 멋들어지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굳이 C브랜드 명품백에 모피코트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당신 그거 가격 몰라서 하는 소리야? 가방이랑 코트값이 얼만 줄 알아?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 돈이면 우리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까? 가격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제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을 하니까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이랑 처음으로 싸움이 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싸움을 하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해결이 나지를 않았어요. 이대로 결혼을 엎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조율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나에게 훨씬 더 큰 애착이 있어서 그래. 나도 가격 알아보니까 C브랜드 명품 가방을 해주는 건 맞지 않은 선택 같더라.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고 우리 형편에 맞는 걸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잖아.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B브랜드에서 가방을 사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더라. 그 정도면 충분히 누나도 이해하지 않을까? 남편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저에게 화해의 표현을 보내니까 저도 뭐 더 의견을 주장하고 나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이야 조금 뼈가 아프긴 하지만 전혀 못해줄 금액도 아니었고요. 극적인 해결을 하고 신우에게 연락을 해서 가방을 고르라고 했어요. 물론 B 브랜드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형님, 저희가 가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C 브랜드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조금 있고요. B 브랜드에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나온 신상 토트백이 있는데 200만 원 중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저희도 부담이 덜하고 형님도 원하시는 명품 가방 생길 것 같아서요. 뭐라고? B 브랜드? 아이고, 요즘 누가 거기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쪽팔리게 해. 아, 내가 평생을 바쳐서 내 동생 뒷바라지를 했는데 고작 이걸 해주겠다고? 아휴, 내가 정말 억울해서 살겠나. 내가 내 동생 키운답시고 평생을 다 쏟아붓는 바람에 여지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노처녀로 살게 된 것이 전부 저희 남편의 탓이라고 더 좋은 걸 받아도 모자랄 판에 비브랜드가 말이 되냐면서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한숨이 절로 나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봐도 신우이는 얼굴이 예쁜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생긴 것도요, 눌린 찐빵처럼 생겼고 몸매도 이 아랫배가 불뚝하게 나와서는 천하장사감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신우는 성격까지도 괴팍하고 괄괄했었어요. 아무 데서나 일을 쓰시고 트름을 꺽꺽 해대는데 세상 어느 남자가 좋다고 들러붙겠냐고요. 거기다가 본인이 생긴 게 별로면 꾸미기라도 잘해야 하는데 잘 씻지도 않는 건지 맨날 머리가 기름지게 떡져 있었어요. 가끔 보면요, 어깨에 허옇게 비듬이 떨어져 있기도 했고요. 뭐 본인을 꾸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데 명품백이 무슨 소용이고 남자가 들러붙을 리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남편을 업어 키웠다고 해도 시집을 가지 못한 건 신우 본인의 문제인데 그걸 왜 남편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결국에 저희는 마음대로 B브랜드에서 가방을 사서 선물을 했고 신우는 가방을 쳐다도 보지 않고 입을 아주 부르퉁하게 내밀고 있었죠. 나름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시댁에 찾아가서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서 전달하고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눈치를 쓱 보대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정말로요, 생각지도 예기치도 못한 말을 시어머니가 내뱉었어요. 내가 너희 결혼 날짜 나오면 이야기하려고 미루고 있었는데 말이야. 아니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단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혹시 또 금전적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죠? 저희 결혼 자금 턱없이 부족해요. 얘는 내가 무슨 그런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아니? 며느리 앞에서 부끄럽게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마라 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아들도 장가가고 나면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지 않겠니? 방 하나 남는 게 좀. 아무튼간 이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단다. 그래요. 어머니 노후 자금도 필요하실 거고 앞으로는 뭐 누나랑 둘이서 살게 될 건데 사실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긴 하죠. 잘 생각하셨어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랑 있지. 둘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려고 한단다. 그래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둘이서만 알콩달콩하게 옛날 신혼 느낌도 좀 내보고 하면서 살아보려고 해. 그 말에 저랑 남편이랑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남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도통 어떤 말을 뱉어야 할지 몰라서 남편과 그저 서로 눈빛만 교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라고? 엄마,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려서 나갈 거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뭐 어디 가서 살으라고 그딴 소리를 이렇게 통보하듯이 해. 너는 네가 벌어서 직구해서 살면 되지. 언제까지 엄마 옆에 붙어 살으려고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자고 하자. 아유, 그런 소리를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하는 법이 어딨냐고. 그리고 내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다고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대뜸 나가라고 통보를 한다고? 엄마, 아무리 엄마가 생각이 없어도 이건 아니지. 이것이 뭐가 어쩌고 어째? 너는 왜 모아둔 돈이 없어? 맨날 첫날 밖에 나가서 술이나 처먹고 명품이니 뭐니 사치를 해대니 돈이 없지. 네가 지금까지 돈을 모았으면 직구하는데 왜 돈이 부족하겠어? 그리고 너 직장도 있잖냐. 대출을 받든지 해서 나가면 되잖아. 진짜 지원은 못 해줄 망정. 지금 뭐 빚을 내서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나와? 갑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나보고 나가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야? 현실적이지 못할 건 또 뭐냐? 나도 여자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좀 그러면 너도 결혼을 하던지. 내가 남자가 어디 있어서 결혼을 하냐고. 엄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치가 못생겨서 남자친구 하나 없는 걸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저기요, 강 여사님. 나 엄마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내가 남자친구 없는 건 엄마 닮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낳아놔서 여태까지 혼자 살게 만드냐고. 나를 닮긴 뭘 닮아. 그리고 나는 남자 있거든. 그 남자랑 살겠다니까. 네가 남자친구 없는 걸 왜 또 내 탓을 하고 그래? 갑자기 시어머니랑 신우가 개판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서로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집을 어떻게 구할 건지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요. 엄마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어디서 사기나 맞고 오고 제비한테 물려서 돈이나 뜯겼지. 나 아니었으면 우리 동생이 대학이나 졸업했겠어? 어디 서울역 가서 껌이나 팔고 있었겠지. 엄마가 지금 남자에 미쳐서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못 믿었다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각오를 부풀려서 말해. 그리고 남자에 미치긴 뭘 미쳐 이거 사. 이 나이에도 연애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만 사랑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남자가 사기꾼만 아니면 다행이지. 엄마한테 뜯어갈 돈도 없는데 뭐 한다고 붙어있대. 집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집을 팔겠다고 하는 거지? 뻔하게 다 보이는데 또 홀라당 속아가지고는 돈 쓰겠다고. 진짜 늙어서 주책이다 주책. 그 나이에 다들 이혼하는 판에 재혼을 하겠다고? 네가 능력 없어서 독립 하나 못하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다 덮어씌우고 난리야? 네 방에 있는 잡동사니만 팔아도 원룸 하나 떡하니 구하겠다. 그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홀라당 팔아버리라고 그래? 엄마는 자식보다 남자가 먼저야. 모아둔 돈도 하나 없는데 집까지 사라지게 생겼네 진짜. 그것도 멍청하게 남자에 속아서 집을 판다고 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다들 좀 진정하고. 어머니는 그래서 그분이랑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도 제가 갑자기 집 가지고 거품 물고 달려줄 줄 몰라서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네. 아무튼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세상에 이렇게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남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희 결혼식에 혼주석 말이다. 거기에 그 남자를 앉히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꺼낸 거란다.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네. 도대체 그 남자를 혼주석에 왜 앉혀? 집 팔아서 오아둥둥하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혼주석에 앉히겠다고?
아이고 두야, 정신 차려 강여사. 신우가 달려들지 않았으면 제 입에서 아주 험한 소리가 나갈 뻔했죠. 남편도 저도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랑 신우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맹비난을 하며 싸우는 통에 저희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일단은 그 둘을 중재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겹쳤으니까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자고 말을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죠.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기를 2주일쯤 보냈나?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때마침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지 뭐냐. 아주 좋은 값에 집을 팔게 됐다. 이사 갈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잠시 그 남자 집에 가 있으려고 해. 졸지에 신우랑 남편은 오갈 곳이 사라지게 되었고 저희가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탓에 남편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남편이야 저랑 같이 지내면 된다고 하지만 신우는 정말로 오갈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너무 빠른 결정에 저희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것은 신우였어요. 시어머니랑 신우 사이는 완벽하게 틀어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정말 만난다는 그 남자분이랑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형님,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당장 집부터 구해야 할 텐데 힘들겠어요. 내가 진짜 저 대책 없는 엄마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 돌아버리겠어. 남자 때문에 딸을 버리고 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거기다가 집 한 돈을 나한테 나눠준 것도 아니야. 자기 먹고 살 돈이라면서 홀라당 짐 챙겨서 나가버리더라. 나도 지금 집 구하려고 대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100% 대출은 또 없다고 하대.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저희도 신혼집 구하려면 직장인 대출 알아봐야 해요. 형님도 알아봤겠지만 전세금을 100% 지원해주는 대출이 없어서 저희도 가진 돈 긁어 모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형님을 도와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말이다. 내가 한 몸 희생해서 먹여 살려놨더니 죄다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리고 있네. 이게 무슨 가족이야? 어? 내가 내 동생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거 하나 못 도와주겠다고 선을 그어? 내가 진짜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죽는다. 신우가 아주 생떼를 부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쯤 되니까 이 결혼 뒤집어 엎어야 하나? 깊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이기도 했고 신우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요. 말 맞다나 본인이 평생을 희생해서 키운 남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으니까 배신감을 느낄 법도 했겠죠. 남편이랑 각고의 고민 끝에 신우가 집을 구하는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을 구하고 나면 선물로 가전제품 하나는 해주자는 말은 나눴어요. 그래야 남편도 저도 속이 편안할 것 같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로 한창 불태우고 있는데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이상하게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받았더니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남편의 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건너 들었어요. 모바일 청첩장에 나온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네, 말씀은 간략하게 전해 들었었어요. 남편이 어릴 적에 이혼을 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전화를 주시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내가 참 염치도 없게 전화를 했지요. 우리 아들이 어찌 사나 궁금해서 말입니다. 혹시 저한테도 한번 인사를 올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우리 아들이 번듯하게 자란 것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일단은 끊었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이 닿은 거라 어떻게 물꼬를 터야 할지 고민을 한참 하다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전화가 온 사실부터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싫어할 줄 몰랐는데 말 그대로 아버지를 극도로 혐오를 하는 상태였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연락처도 몰랐고 찾아온 적도 없고 자식들이 무슨 고생을 하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도 않아 놓고 이제서야 뭐? 어떻게 컸는지 궁금해. 보고 싶어? 참나, 뚫린 입이라고 아주 고상하게 말도 잘하네. 돈 필요할 땐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아? 다 늙어서 어디 아프기라도 하대? 거야 나야 모르지. 하지만 상당히 정중하셨고 목소리에도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어.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한번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어?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결혼도 하고 할 거니까 한 번쯤은 만나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난 싫어.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고. 자식들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뭐 좋다고 만나. 죽어도 싫어. 남편은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친아버지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리움이 제 가슴속 깊이 박혔거든요. 뭔가 찜찜한 것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꾸준히 만나보라고 설득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남편은 저에게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처나 다름없으니까 말을 더 이상 얹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듯이 말을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만나보라고 설득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찜찜하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당신이나 만나고 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보고 느끼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내가 상상한 사람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거야. 자식들 그렇게 매몰차게 쳐낸 사람인데 무슨 염치로. 참나. 저도 남편의 반응에 친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이렇게 꾸준히 연락을 해오는 친아버지를 거절하는 것도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싶어서 결국엔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신경을 써야 할 일이 팡팡 터지는데 두 번은 결혼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결혼식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동거남이 혼주석에 앉겠다고 해서 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지요. 어떻게 결혼식 날까지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지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동거만 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왜 혼주석에 앉히겠다는 말입니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 네 새아버지 얘기도 한 거지. 그러면 나랑 뻔히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는데 나만 혼주석에 앉아?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 어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머니도 혼주석에 앉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키워준 누나한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이게 뭐가 어쩌고 어째? 나 아주 내미가 있는데 지금 누구를 혼주석에 앉혀? 이게 아주 결혼식을 콩가루로 만들어 버리려고 작정을 했나? 그 작정은 어머니가 하신 거 아니고요. 혼주석에 동거남 앉힐 거면 누나를 앉히겠다고요. 결국에는 남편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 혼자 혼주석에 덜렁 앉게 되었는데 아주 입을 삐죽 내밀고 결혼식 내내 심퉁을 부리시더라고요.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가 입을 쭉 내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삽시간에 이상해졌죠 뭐. 결혼식이 끝이 나고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신혼집 계약 문제 때문에 결혼식이 끝이 나도 2주 뒤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 텀이 생기는 바람에 남편은 잠시 회사 근처에서 지내고 저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죠. 제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신혼집을 얻는 데 보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이사 갈 날이 다가오고 입주 청소를 하고 미리 주문을 해두었던 혼수를 신혼집에 전부 채워 넣었어요. 짐이 들어온 뒤에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제동을 걸더라고요. 입주 청소하고 짐이 들어왔으니까 분명히 바닥이랑 더러워졌을 거야. 우리 동생이 드디어 신혼집에 들어가서 따로 살게 됐잖니.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아이 내가 업어 키운 동생인데 이제서야 보내는 기분이 들어서 참 이상하다. 내가 내 동생 장가 보내는 기분도 느껴보고 하고 싶으니까 그 첫 출발을 돕고 싶어. 옳게 내가 집 청소를 하게 해주면 안 되겠어? 집 청소를 왜 형님이 하세요? 저희가 대충 바닥만 닦으면 될 것 같은데. 아예 어차피 짐 옮기시는 분들이 전부 신발에 비닐 싸고 오셔서 별로 안 더럽대요. 입주 청소 다 했다고 하니까 최대한 조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가서 바닥만 닦으면 돼요. 아이, 아니 내가 해주고 싶다니까. 아유 어차피 할 일도 별로 없으면 나 혼자 해도 상관없잖아. 올케네 출근해 있는 동안 내가 가서 쓸고 닦고 할게. 내 동생 새 출발이니까 내가 정리해주고 싶어서 그렇다니까. 알았지? 형님한테 불편해서 어떻게 맡겨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사람 써서 다시 청소할게요. 참. 내가 해주고 싶다는데 올케가 왜 자꾸 막아? 그런데 돈 쓰지 말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나중에 애 낳아서 키울 생각이나 해. 내가 해줄 테니까 알았지? 누나가 저렇게까지 내 생각해서 해준다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자. 어차피 우리 피곤해서 대충 보이는 데만 닦으려고 했잖아. 남편까지 합세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찝찝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신우가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저희는 신혼집으로 간단하게 짐을 들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요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어야 할 혼수가 하나도 없이 마치 이사를 나간 집처럼 집이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황급히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집 혼수 다 어디 갔어요? 형님이 청소할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말이야. 나 집 구했잖아. 원룸이긴 한데 풀옵션이 아니라서 너무 집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 우리 집에 가전 하나 없어서 내가 몇 개 들고 왔어. 당장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건 나도 필요해서 말이야. 그래도 TV는 양심상 두고 왔다. 옳게 내가 잘 쓸게. 내 동생 장가 보내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동안 키운 값이라는 게 있잖아. 정 싫으면 내 동생이랑 이혼해야지. 동생도 이 정도는 이해해 줄걸. 여튼 고마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저희 집으로 혼수 전부 들고 오세요. 아무리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옳게 나보고 이걸 다 들고 니네 집으로 가라고? 내가 왜? 형님 지금 어디예요? 제가 찾아갈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나 이사 온 집이지 여길 왜 찾아오겠다는 거야? 우리 집 찾아와서 가전 다 가져가게? 추가도 집 주소 안 알려주지.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열불을 토해냈어요. 어머님, 아무리요 형님이 생각이 없고 저희 남편 뒷바라지 했다고 당당하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짓 아닌가요? 어떻게 신혼집 혼수를 훔쳐가요? 아유, 훔쳐가긴 뭘 훔쳐가. 솔직히 가져갈 만했지. 걔가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리고 그건 뭐 얼마 한다고 그래. 다시 사서 채워넣으면 되잖아. 너네 둘 다 좋은 회사 다니면서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맞벌이 하면서. 형님이 꼬우면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시댁에서 삼자 대면하죠 그럼. 형님도 당장 부르세요. 저도 지금 출발합니다. 도무지요. 열이 받아서 주체가 안 되어서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그래도 시댁으로 가는데 남편도 우물쭈물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많이 흥분하긴 했는데 이건 누나가 선 넘은 행동을 한 거지. 도대체 신혼 살림을 왜 훔쳐가? 내가 어떻게든 돌려놓으라고 할게. 내가 혼수 찾아올 테니까 우리 이혼만큼은 절대 안 돼. 이런 일로 이혼을 어떻게 해? 저는 남편에게도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주둥이를 확 깨매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에 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댁으로 전부 불러 모았어요. 씩씩거리면서 시댁에 도착을 하니까 시어머니의 동거남에 시누이까지 전부 모여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고 여길 찾아와? 너네는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이니? 2주일 전에 식 올려놓고 뭐? 이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머리야. 올케야 그거 좀 가져갔다고 되게 오바를 하네. 너네들도 어차피 맞벌이 하고 있고 당장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누나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몇 달 모아서 혼수 다시 사면 되는 거잖아. 우리 돈으로 산 우리 혼수를 왜 형님한테 전부 줘야 하는데요? 전 그럴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당장 전부 돌려놓으세요. 그러면 한 번만 참아 드릴게요. 하이, 어이가 없는 건 나야 나. 그러면 여태까지 제 키우느라 들었던 돈 다 내나 올게. 내가 제 대학 학비에 생활비까지 지어준 사람이걸랑.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확 터지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배꼽을 잡고 웃는데 순간 시댁 현관벨이 울렸고 저는 저를 도와줄 구세주가 도착했다는 걸 알았지요. 제가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자 다들 무슨 일인가 하고 빼꼼 고개를 내밀고 보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보자 다들 삽시간에 경직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친아버지, 시아버지였습니다. 다들 한눈에 친아버지를 알아보고서는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묻더라고요. 특히나 시누이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이 올케 이게 무슨 자꾸 선을 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불러들여? 아니 얘가 미쳤나.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 자리에 애들 친아버지를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짓이니? 당신 지금 나 몰래 우리 아버지랑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어? 내가 분명히 나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죽어도 만나기 싫다고 했잖아. 신우가 저에게 제일 큰 소리로 난리를 쳤는데 저는요 성큼성큼 신우에게 다가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쥐 흔들었어요. 야 이 구라쟁이야. 네가 우리 남편을 키우긴 뭘 키워. 네가 번 돈으로 술 처마시고 사치했지. 너 우리 남편 키운 돈 다 친아버지한테 받아 쓴 거잖아. 그 말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다들 경악스러운 목소리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특히 여태 신우의 돈으로 생활을 한 줄 알았던 남편이 제일로 다 경악해서는 저에게 전부 다 말을 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무슨 소리냐 누구 돈으로 뭘 해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을 하길래 제가 전부 속 시원하게 털어주었어요. 여태까지 신우가 번 돈으로 먹고 자고 대학 가고 생활한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전부 당신의 친아버지 돈이었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딸이 공장에서 힘들게 번 돈이 아니라 저 인간 돈이었다고? 그래요. 신우가 돈 벌어서 뒷바라지를 했던 게 아니라 매번 친아버지한테도 돈을 받아가서 생색을 냈던 거였다고요. 애초에 친아버지가 남편과 신우를 버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양육비를 바라고서는 남편과 신우를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었어요. 친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입금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시어머니가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단계에 쏟아붓지를 않나 제비한테 걸려서 돈을 전부 다 갖다 바치고는 버림받지를 않나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양육비를 뚝 끊어버린 것이었죠. 그랬더니 신우가 친아버지를 찾아가서 양육비를 본인에게 달라고 자기들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아버지는 당당하게 찾아온 신우를 보고 생활력은 있겠구나 싶어서 그동안 양육비를 신우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남편에게 들어가는 학원비, 대학 등록금, 생활비 전부 친아버지가 신우이에게 주었고 신우는 돈을 받아서 본인이 뒷바라지를 한 척하며 남편이 취직한 이후에 그동안 키워준 값을 받아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야금야금 뜯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신혼집에 들어와 있었던 혼수까지도 전부 뜯어가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친아버지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 결국 저는 만났고요. 남편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해 하시길래 그럴만하지 않았냐고 말을 했었죠. 그동안 연락 한 통도 하지 않고 금전적인 지원도 한 번도 하지 않지 않았냐? 남편이 서운해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매달 돈 보내줬다고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다 보내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변명을 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신우가 가운데에서 남편에게 친아버지가 자식들 버리고 간 거다.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전박대 당했다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아버지에게는 남편이 죽어도 당신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돈만 보태주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남편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할 때까지 친아버지로서 가까이 있을 수 없으니 돈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우는 그 돈을 빼돌려서 본인이 사치하는 데 쓰기도 하고 생색을 내면서 남편에게 나중에 은혜 갚으라고 주입을 시키고 있었고요. 이게 다 사실이야? 그럼 그동안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원을 해주신 걸 가운데에서 빼돌려서 누나 마음대로 쓰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뭘 마음대로 써? 너 등록금 대주고 생활비 준 건 맞잖아. 나 아니었으면 아버지한테서 돈이나 받았을 것 같아? 내 덕에 받은 거나 다름없지. 돈도 불려서 받았다며. 내 등록금도 3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고 거짓말했다며. 아이 그거야 뭐 수고비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가운데서 이간질한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나를 이렇게 속여 먹을 수가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야금야금 뜯어간 돈이 얼마야 도대체. 내가 빌려준 돈 다 갚아? 두 번 다시는 누나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나한테 빌려간 돈 당장 갚으라고. 아이고 이것 봐라. 치사하게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주니? 돈? 무슨 돈? 당신 신우한테 돈 빌려준 게 있어?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사실은 내가 몇 년 전부터 누나 시집 가면 보태주려고 모아두었던 적금이 하나 있었어. 큰 돈은 아니지만 몇 년 모으니까 꽤 되더라. 나중에 누나 고생했다고 크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근데 어머니 때문에 누나가 오갈 곳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 돈을 미리 깨서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줬어. 그 돈이 2천만 원이야. 근데 나를 이렇게 속여먹고 있었다는 게 괘씸해서 당장 받아내야겠어. 나 주려고 모은 돈인데 줬다가 빼는 게 어딨어 이거사. 그리고 그 돈 빼려면 당장 집부터 빼야 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지내라는 말이야? 그거야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2천만 원이면 우리가 사고 싶었던 가전을 더 드릴 수도 있고 가구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당장 안 돌려주면 내가 내용 증명이라도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개판이 된 싸움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황당해했지요. 남편은 신우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온 뒤 친아버지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오해를 풀게 되었어요. 한참을 울면서 둘이 끌어안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찔끔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결국 신우는 그 돈을 남편에게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는 집이 사라졌으니까 오갈 곳이 없어서 결국 시어머니와 동거남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눈칫밥을 엄청나게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가끔 사는 게 아니다. 죽고 싶다 하면서 연락을 해오는 것 같은데 남편은 모조리 다 씹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신우와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도 모자라 원래 살갑지 않았던 시모와도 인연을 끊어버렸고 지금은 친아버지와 연락만 하고 지냅니다. 저도 덩달아서 신우이와 시모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남편의 친아버지와만 연락을 하고 지내고요.
가끔 신우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눈치 보여서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하긴 하지만 전 그때마다 제 할 바 아니네요 하면서 끊어버립니다.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가게 된 거죠 뭐.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나요? 하루빨리 그 집 여자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칼같이 잘나는 남편에게 박수를 쳐주며 오늘도 남편과 맥주 한 캔 하고 잠들어야겠어요. 저의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